자, 오늘 제가 전달해드릴 이야기는 NFL에서 공격 시스템이란 무엇인가? 입니다. 제목이 참 거창하지만 사실 크게 어려운 건 없고요. 미식축구에서 오펜스 전술의 발전에 대해서 이 큰 틀을 잡고 말씀을 드리고 NFL을 보실 때 알아두면 좋을 어떤 최소한의 개념 정리를 하는 영상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방송에서 말씀드릴 컨텐츠는 다음과 같고요. 미식축구 그리고 NFL에서 공격 시스템의 정의 그리고 대표 공격 시스템에 대해서 소개 그리고 설명을 해드리고 현재 이 공격 시스템의 발전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오늘 이 방송을 준비한 이유이기도 한 공격 시스템을 알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 방송, 입문자들을 위한 방송은 본격적으로 준비한 게 처음이다 보니까 제 소개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짜잔, 제이입니다. 그리고 NFL 잡박사전 블로그 그리고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쿠팡플레이에서 NFL 해설위원을 잠깐 했었습니다. 저는 디펜스 그중에서도 패스 커버리지 쪽을 많이 좋아하는 편이라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선수는 지금은 은퇴한 세이프티 에드리드였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내용 한번 들어가 볼게요. 공격 시스템이 뭘까요? 저는 이 공격 시스템을 이렇게 정의를 해봤어요. 짜잔, 오펜스가 경기를 진행하며 상대팀의 수비를 무너뜨리고 득점을 위해 사용하는 전략적 틀이라고 정의를 해봤습니다. 굉장히 통합적인 개념이라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봤어요. NFL에서는 이 공격 시스템이 플레이의 어떤 구조, 전술적인 선택, 선수의 배치, 선수의 조합, 플레이 콜링, 상황별 결정 이런 다양한 요소가 포함되는 아주 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각 팀은 오펜시브 콜러라고 불리는 공격을 지휘하는 코치가 자신의 철학을 기반으로 선수들의 능력과 상대의 수비 약점에 맞춰서 이 다양한 공격 시스템을 채택을 하게 됩니다. 이 오펜시브 콜러, 그러니까 공격의 지휘자죠. 이런 사람들은 오펜시브 코디네이터가 일을 할 수도 있고 헤드 코치가 직접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팀마다 상황에 따라 다르게 가져간다는 점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미식축구에서의 공격 시스템의 개념은 완벽하게 동일하다고 할 수 없겠지만 축구, 농구, 야구와 같은 다른 스포츠의 전술적 접근과 비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나마 제가 알고 있는 스포츠인 축구와 좀 비교를 해보자면 이 축구에서 가장 유명한 시스템 중에는 이 2000년대 이후에 이 티키타카라고 하는 전술 시스템이 있었죠. 예전에 이제 바르셀로나로 예를 들면은 점유율을 높게 가져간다는 철학 아래서 기본적으로 4-3-3 포메이션을 구축하고 짧은 패스 위주의 전개로 상대를 공략하는 것 그리고 공을 탈취당했을 때 빠르고 강한 압박을 통해 다시 공을 가져오는 그런 운영 시스템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미식축구에서 시스템을 정립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있는 철학이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자, 미식축구에서 철학이란 뭘까? 정리를 또 해봤습니다. 예전 이제 코치들 중에는 아주 오랫동안 미식축구를 보신 분들은 좀 익숙하실 이름들이 있는데 빌 월시, 조 깁스 이런 천재적인 혁신가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천재적인 혁신가들의 어떤 전술적 경랑이 이루어지는 시기도 있었지만 저희가 자연에서 어떤 생물들을 관찰을 하거나 어떤 경제 시장에서 나타나는 그 진화라는 것이 을에 그러하듯이 공격팀들의 수많은 코치들은 게임 오브 인치스라고 해서 조금이라도 경기 중에 우위를 가져가기 위한 노력을 굉장히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에 맞춰서 공격 오펜스도 꾸준히 진화를 해왔죠. 이 코치들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어떤 핵심 철학, 내가 어떤 코치를 사사했는지, 내가 어떤 오펜스 운영 방식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지 이런 신념을, 이 핵심 철학을 근간으로 해서 팀의 다양한 자원들을 활용해 어떤 시대의 트렌드에 따른 여러 가지 컨셉들을 혼합해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철학, 그러니까 미식축구에서 철학은 단순히 경기를 운영하는 전술적인 접근을 넘어서 팀이나 코치가 경기 방식과 전략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신념 그리고 접근 방식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팀의 정체성과 어떤 일관된 전략을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고요. 코치가 추구하는 가치와 스타일을 반영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 공격 철학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고, 이 공격 철학으로 이루어지는 시스템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공격을 어떤 방식으로 풀어갈지에 대한 이 신념, 어떤 코치들은 공격적인 패스 철학을 추구하기 때문에 패싱 플레이를 엄청 많이 가져가고, 어떤 코치들은 러닝 게임을 근간에 두기 때문에 파워러닝 철학을 추구할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죠. 물론 그 밖에 여러 가지 철학이 또 있긴 있어요. 선수들이 어떻게 경기를 준비하고 경기에 임하는지, 팀워크와 책임감을 어떻게 강조하고 팀 문화를 어떻게 형성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결정짓는 팀 문화 그리고 훈련 철학이 있고요. 폴스다운에서 도박을 할지 아니면 보수적인 필드골을 시도할지, 이 확률적으로 결정이 반드시 필요한 어떤 위기 상황에서 적응하는 그런 위기 상황 대응 철학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수비팀을 어떻게 운영할지, 커버리지를 복잡하게 가져갈지, 아니면 쉽게 가져갈지, 전방에서 블리츠를 많이 할지, 아니면 적게 할지, 이런 수비팀의 운영 방향을 결정짓는 수비 철학도 당연히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이 미식 축구에서는, NFL에서는 특히 모든 팀이 하나 이상의 핵심 스킴이나 공격 철학을 무조건 가져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막 저랑 에디님이 위클리 NFL에서 어떤 팀 같은 경우에는 공격이 너무 안 되고 이러면 이 팀의 시스템, 이 팀의 철학, 이 팀의 아이덴티티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이런 표현들 많이 하거든요. 그것들이 제대로 갖춰져야 아주 성공적인 팀 운영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미식 축구와 NFL을 접한 지 얼마 되지 않으셨거나 가볍게만 즐겼던 분들께 좀 알아두면 좋다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것만큼은 좀 그래도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크게 세 가지를 골랐고요. 그 세 가지가 바로 에어 코리엘 오펜스, 웨스트 코스트 오펜스, 그리고 에어할트 펄킨스 오펜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걸 모른다고 해서 미식 축구를 절대 못 보는 게 아니고요. 재미가 반감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이 공격 시스템의 뿌리인 철학을 알고 계신다면 더 재미있게 경기를 보실 수 있고요. 또한 오프 시즌 같은 때 이루어지는 이적, 드래프트, 그다음에 코치 선임, 코치의 변경, 어젯밤에도 있었던 코치의 경질,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편하게 이해하게 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NFL 공격 시스템 및 철학별 차이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자면, 철학과 시스템 같은 경우에 이런 구현들은 굉장히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자체적인 네이밍 시스템 같은 것도 존재를 하게 돼요. 보통은 사이드라인, 그리고 이제 필드에서 이루어지는 코치들과 선수들 간의 언어를 통해서 쉽게 이런 식별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후술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아주 간단하게 일단 예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 웨스트 코스트 오펜스 같은 경우에는 경기를 보다 보면 엄청 많이 들으실 거예요. 경기마다 한 번씩은 무조건 나온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웨스트 코스트 오펜스라는 것은 짧고 정확한 패스가 중심이 된 철학을 기반으로 나온 시스템이고요. 쿼터백과 리시버 간의 타이밍, 그리고 정확성에 크게 의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플레이 콜링 같은 경우에는 화면에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브라운 라이트 제로 슬라 스파이더 2 Y 바나나 이런 식으로 굉장히 복잡한 단어와 숫자의 조합으로 이루어져요. 각 플레이 콜 같은 경우에는 포지션의 역할, 그리고 움직임이 굉장히 상세하게 기입된 형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세한 표현은 플레이의 정확성과 타이밍을 강조하는 웨스트 코스트 오펜스의 철학을 반영하는 언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에어 코리엘 오펜스 같은 경우에는 딥패스를 주로 활용을 하고요. 필드에서 세로 공간, 이 버티컬한 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공격 철학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돈 코레일이 샌디에이고 차저스 시절에 이 시스템을 발전시켰고요. 공격적인 패싱 게임으로 이름을 굉장히 떨친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플레이콜 같은 경우에는 숫자 체계를 사용을 해서 어떤 리시버의 패턴을 지정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예시에서 나온 것처럼 트립스 라이트, 그 다음에 9, 8, 9 이런 식으로 플레이콜을 지정을 해요. 여기서 9 같은 경우에는 리시버가 실행할 딥라우트의 형태를 암구어 형식으로 표현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간결한 숫자 체계는 빠르고 공격적인 플레이를 지향하는 이 에어 코리엘의 철학이 제대로 나온 그런 형식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에어트 펄킨스 오펜스인데요. 다목적성과 유연성을 강조하는 공격 철학이에요. 러닝과 패싱의 균형도 함께 추구를 하고 있고요. 뉴욕 자이언츠 시절에 오펜시브 코디네이터였던 론 에어하트와 레이 퍼킨스가 함께 개발하고 발전시킨 플레이콜 전달 체계이고요. 빌 벨리치기 뉴잉글랜드 패트리어츠에서 이 시스템을 활용해서 다수의 슈퍼볼 우승을 거두고 왕조를 구축하는 데 성공을 했죠. 그래서 이 웨스트 코스트 오펜스라거나 에어 코리엘 오펜스의 방식과 달리 이 에어하트 퍼킨스 같은 경우에는 플레이를 수행하는 모든 공격팀 선수들이 단어 기반의 간결한 어떤 하나의 플레이 콜을 공유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위에서 보신 예시들보다 굉장히 간단하죠. 플립 19, 그 다음에 써닉 이런 식으로 같은 단어로 복잡한 플레이를 호출하는 형식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각 단어는 어떤 정해진 플레이 패키지 자체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는 단어가 짧잖아요. 그래서 어떤 공격의 빠른 템포와 다양성을 증가시키는 이런 데 특화된 오펜스 컬링 시스템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격 시스템 구현들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런 핵심 철학들은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리드 옵션, 플레이 액션, 피스톨 포메이션 이런 다양한 플레이 철학이나 어떤 전략들을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양상으로 퍼질 수도 있어요.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100년이 넘는 NFL 리그 역사에 있어서 특정 시점을 기점으로 와이드 리시버가 이 경기에서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게 됐고, 이를 기반으로 이 큰 세 개의 시스템이 발전되어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모든 게 어디서부터 출발했냐, 제가 지난번 라이브 방송에서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는가라는 방송을 통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긴 했었는데, 멜 블런트 룰을 오늘 다시 한번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1977년 리그는 와이드 리시버를 커버리지하는 방식에 대한 규칙 변경을 도입을 했는데 이 규칙에 따르면 와이드 리시버는 처음 5야드 동안만 디펜스 플레이어들이 블락킹을 할 수 있고요. 그 이후에 강압적인 물리 접촉은 못한 채로 이 디펜시브 백들이 패싱 타깃들이 라우트를 달리도록 놔두고 이를 전술에 맞게 따라잡도록 했습니다. 이게 멜 블런트 룰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멜 블런트는 사람 이름이잖아요. 이분은 피츠버그 스틸러스의 레전드 코너백이고요. 당시에 최고 수준의 피지컬 플레이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명예의 전당에도 헌액된 분이시고요. 그래서 이 룰이 발효된 이후에 리그의 리시버들은 필드에서 굉장한 자유를 얻었고요. 패스 플레이가 발전되는 단초를 제공을 했어요. 물론 멜 블런트는 이 룰에서조차 완벽하게 적응을 하고 이 피츠버그 스틸러스 왕조를 구축하는 데 크게 기여를 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 규칙은 NFL에서 굉장히 획기적인 어떤 분기점을 만들어냈고요. 지금 현재까지 이어지는 오펜스 철학과 시스템의 어떤 지각 변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조금 옛날 얘기 한 번 더 할게요. 이 3yard and a cloud of dust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NFL은 현재 패스 중심으로 돌아가죠. 하지만 위에서 말씀드린 어떤 특정 룰이 발효되는 그 시점까지 이어진 어떤 현상에 의해서 NFL의 패스 중심 전략으로 이 패러다임이 전환된 거거든요. 딱 그때 딱 발표한 날 이후로 된 게 아니라 사실 그 앞에도 어느 정도 이제 흐름상 변화될 조짐이 있었어요. 그 전까지는 런 중심으로 이 리그가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때 당시의 리그를 가장 잘 표현하는 게 3yard and a cloud of dust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1950년대 그리고 60년대 이 미식축구 리그는 굉장히 치열한 라인 오브 스크리미지 싸움으로 이루어졌었어요. 과거 미식축구 경기장 같은 경우에는 잔디가 거의 없었고요. 굉장히 열악했죠. 특히 서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강수량 자체가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플레이를 하면 경기장에 먼지가 굉장히 자주 뒤집혀졌다고 해요. 그래서 이 먼지 구름 클라우드 오브 더스트는 필드에서 굉장히 흔한 일이었고 이 3야드라는 것은 런 중심으로 플레이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큰 패스가 자주 연결이 안 되고 거의 없었고 라인 오브 스크리미지 안에서만 굉장히 피지컬적인 그런 플레이들이 많이 일어났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시 이 표현을 상징하는 플레이가 있었는데 1950년대 대학리그에서는 이 스플리티 오펜스가 주류를 이루고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대학 풋볼 명예전당 헌액자인 당시에 미주리 대학의 코치였던 돈 포로의 대표적인 어떤 플레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펜시브 라인맨들이 횡방향으로 공간을 추가를 하고 다이브백들에게 페이크를 주면서 스크리미지 라인에 어떤 여기에 달려드는 마지막 수비수를 상대로 옵션 플레이를 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백필드에 굉장히 많은 선수들이 정렬을 해 있고 횡적으로 이동을 하면서 선수들이 달려나갈 공간을 확보하는데 굉장히 충실한 그런 플레이북 형태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시에는 이게 굉장히 잘 통했었죠. 피지컬적인 미식축구 경기를 사람들이 굉장히 즐겼었고 경기장을 체계적으로 야금야금 전진해 나가는 게 굉장히 선수들한테도 큰 자부심이었대요. 처음에는 3yard and a cloud of dust가 굉장히 어떤 선수들과 코치들의 자부심을 나타내는 표현이기도 했는데 사실 이게 굉장히 선수들끼리 22명이서 좁은 공간에서 우당탕탕 하는 걸 계속 보다 보면 좀 지루하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이 표현이 좀 올드스쿨하고 구식이라는 그리고 지루하면서도 상상력이 부족한 경기 스타일을 좀 비하하는 그런 의미로 바뀌어서 사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비어 포메이션이라던가 위시본 포메이션 같이 흥미로운 포메이션 스킴에 대한 추가적인 활용이 있긴 했지만 프로셋이라고 하는 포메이션을 사용을 해서 러싱 중심의 공격이 계속 펼쳐졌고 궁극적으로 코치들은 라인 오브 스크리미지만 굉장히 집중하는 현상으로 연결이 됐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팀들은 이 와이드 리시버의 역할이 굉장히 후순위로 밀렸죠. 그래서 와이드 리시버가 완벽하게 충분한 스피드를 가지고 상대 디펜더를 따돌리지 않는 이상 패스가 거의 연결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멜 블런트 룰의 변화와 함께 패스 오펜스 자체가 진화를 하는 현상으로 연결이 되죠. 다른 스포츠에도 적용되는 굉장히 유명한 표현이자 어떤 구기 종목에서는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표현이 있는데 바로 공은 사람보다 빠르다는 겁니다. 당연하겠죠? 이 와이드 리시버를 자유롭게 해준 멜 블런트 룰 적용 이후에 리시버들은 진짜 말 그대로 날개가 달렸어요. 팀들은 더 효과적으로 공격을 전개하기 위해서 스크리미지 라인을 벗어난 플레이를 더 많이 활용을 하기 시작했고요. 버티컬한 패싱 플레이가 자연스럽게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22명의 선수가 한 곳에 모여 있었던 예전의 풋볼은 이 스프레드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넓게 펼쳐지기 시작했다는 뜻이죠. 와이드 리시버들은 스크리미지 라인을 따라서 다양한 위치에 배치되었고 수비들은 더 넓은 필드를 커버리지 하기 위해서 점점 뒤로 물러나고 엄청나게 넓은 영역을 방어하는 현상으로 연결이 됩니다. 본격적으로 패스 플레이 리그가 열리기 시작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죠. 먼저 이제 에어코리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돈 코리엘에 대해서 먼저 알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에어코리엘 오펜스라는 이름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다시피 이 시스템은 돈 코리엘 코치로부터 따온 시스템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멜블런트 룰이 실행이 되기 전부터 사실 이 돈 코리엘 같은 경우에는 버티컬 패싱 게임을 구현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던 유망한 코치였어요. 이 코치의 어떤 활약했던 시기를 보시면 멜블런트 룰이 있고 없고 딱 여기에 걸쳐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 코치 같은 경우에는 1961년부터 1972년까지 샌디에고 스테이츠 풋볼팀에서 코치를 영입을 했는데, 이때 어떤 디펜스가 전체 필드를 커버하도록 강요하는 이 시드 길먼이라고 하는 전임 코치의 공격 스킴을 활용을 해서 대학 랭킹을 굉장히 높였어요. 좋은 성적을 냈다는 뜻이죠. 그리고 돈 코리엘은 1973년, 그러니까 멜블런트 룰이 적용되기 5년 전부터 프로리그에 들어와서 활약을 했는데, 스크리미지 라인에 집중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필드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플레이를 추구를 했고요. 수비가 어디서든 패스 플레이에 대응하도록 강요를 했습니다. 스크리미지 라인에 다 붙어있는 게 아니라 넓게 떨어뜨림으로써 이제 그 부분을 공략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타임라인적으로 이미 이 공격적인 진화를 추구하고 있던 코치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당시의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는 74년과 75년 연속으로 디비전 타이틀을 차지를 하고요. 이후에 코리엘 같은 경우에는 샌디에고 차저스로 둥지를 옮기는데, 여기서 코리엘은 이 미식 축구의 어떤 패싱 게임의 혁신을 가져온 것으로 잘 알려진 에어 코리엘을 만들고 확장시킵니다. 에어 코리엘 오펜스는 패싱 게임을 위한 시스템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버티컬 오펜스라고 불리기도 해요. 깊은 패스와 중거리 패스, 그리고 강력한 러닝 게임의 조합이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시스템 아래서 패스 게임은 타이밍 그리고 리듬에 기반을 두고 있는데, 이 시스템을 코칭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반복 훈련이 필요했다고 해요. 돈 코리엘은 이 원칙을 확장을 시켜서 패스를 받을 수 있는 모든 선수들에게 모션을 넣었습니다. 지금은 선수들이 인모션하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당연하잖아요. 그리고 어느 팀이나 모션을 활용하는 게 상식처럼 여겨지고 있는데, 이때는 좀 이게 신선했어요. 와이드 리시버, 타이트엔드, 러닝백 모두 모션을 하게 했고요. 멜블런트 룰이 발효가 되니까 5야드 이후부터는 강압적인 어떤 물리 접촉을 못 하잖아요. 공이 오기 전까지는. 그래서 모션으로 움직여서 막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선수들에 대한 모든 대처가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모션을 사용을 하면 쿼터백이 스냅 전에 디펜스가 존 커버리지를 하는지 맨투맨 커버리지를 하는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옵션도 제공을 하죠. 그리고 모션을 사용을 하면은 디펜스가 처음에 정렬했던 것과 위치가 바뀌니까 헷갈려 할 수도 있고, 이는 수비수가 잘못된 위치에 정렬할 수 있게 유도하는 그런 부분이랑도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돈 코리엘의 에어 코리엘에서는 어떤 고정된 포메이션이 없었고요. 리시버는 어떤 패스 플레이에서도 그리고 어디에도 배치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자 장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패스는, 그러니까 예전이니까 리시버가 약속된 장소에 떨어지기도 전에 패스가 던져지기도 했어요. 일단 열리면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각 리시버는 경기 중에 커버리지에 따라서 두세 개의 다른 라우트를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옵션도 굉장히 자유롭게 주어졌고요. 스크린 패스와 짧은 라우트에 대한 백업 옵션도 있긴 했었는데, 중요한 것은 언제나 1번은 디패스였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목표는 팀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2명 이상의 빠른 와이드 리시버가 디패스에 적응을 잘 하도록 유도를 하고요. 튼튼한 포켓을 만들어줄 수 있는 오라인을 구축을 하고, 강력한 팔을 가진 어게임이 아주 강력한 쿼터백을 갖추는 게 아주 필수 조건이었습니다. 정리하자면 에어 코리엘 오펜스는 3가지 주요 무기가 존재하게 되는데, 첫 번째, 강력한 인사이드 러닝 게임. 두 번째, 어떤 플레이에서든 2명 이상의 리시버가 딥 라우트를 가져가는 그런 능력. 세 번째, 이 2가지 공격을 서로 결합을 해서 많은 중거리 패스를 타이트엔드, 와이드 리시버 또는 러닝백에게 전달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게 항상 통했던 건 아니죠. 당연히 문제점을 갖고 있겠죠. 디펜스는 언제든 상대 오펜스를 보고 분석을 하고 파이법을 갖고 오기 때문에 이 에어 코리엘 오펜스는 진짜 맨 처음엔 굉장했어요. 돈 코리엘은 1978년에 샌디에고 차저스로 합류를 해서 8년 동안 3번의 디비전 우승을 이끌었고요. 6년 연속으로 NFL 패싱 야드 1위를 차지하기도 했어요. 또한 이 팀은 총 야드에서 5번, 그리고 득점에서 3번 리그 1위를 기록하기도 했어요. 이 돈 코리엘 같은 경우에는 대학과 프로리그에서 각각 100승 이상을 거둔 첫 번째 감독으로 기록이 되었고요. 1994년 차저스의 명예의 전당에 올랐고, 1999년에는 대학 미식축구 명예의 전당, 그리고 2023년에는 프로풋볼 명예의 전당에 헌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멈출 줄 몰랐던 에어 코리엘 시스템의 확장은 의외로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도 타격을 입게 됩니다. 그게 바로 프리 에이전트 제도예요.
이 프리에이전트 제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대 풋볼을 보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익숙하잖아요. 뭐 현재도 NFL의 일부 팀들은 에어코리엘 시스템을 갖고 있고 아예 이 철학에 기반을 두고 있기도 하지만 이 시스템은 정밀함이 생명이라서 장기간 유지되기 힘들다는 그런 단점을 갖고 있어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매우 복잡하고 배우기 어려운 플레이북을 갖고 있죠. 그리고 와이드 리시버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오펜스였죠. 너무 복잡하고 배우기 어렵고 버티컬하고 특정 인력에 의존하는 게 굉장히 크고 엘리트 쿼터백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런 요건들이 없다면 성립할 수 없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3야드 앤드 클라우드 오브 더스트의 반전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1989년에 플랜 B 프리 에이전시라는 게 먼저 도입이 되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FA 제도가 1993년 3월 1일에 본격적으로 도입이 되면서 NFL은 팀 간, 선수단 간의 이동이 엄청나게 많아지게 됩니다. 내가 잘 알고 익숙한 이 복잡한 시스템을 벗어나서 새로운 팀으로 옮기기도 하고 또 새로운 선수들이 오다 보니까 이 플레이북을 선수단에 완전하게 이식시키고 필드에서 구현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에어코리엘 같은 경우에는 조금 내리막길을 걷게 됩니다. 여담인데 이 저널리즘 오류가 좀 있었어요, 당시에. 제가 앞에서 좀 구분을 위해서 언급을 안 하긴 했는데 이 에어코리엘 오펜스가 한때는 웨스트 코스트 오펜스로 불리기도 했어요. 이게 좀 잘못된 보도로 인해서 발생한 해프닝인데 1993년 당시에 댈러스 카우보이스의 쿼터백이었던 버니 코사르가 이 카우보이스의 공격을 웨스트 코스트 오펜스로 묘사한 발언이 이 스포츠 일러스트레이티드 기자인 폴 지머만에 의해서 보도된 이후에 표현이 잠깐 좀 잘못 정착이 되긴 했었거든요. 이제 원래 코사르 같은 경우에는 1970년대에 샌디에고 차저스 그리고 오클랜드 레이더스 다 서쪽에 있는 팀이죠. 이 에어코리엘 오펜스의 시스템과 비교를 위해서 사용했던 건데 짐머만이 코사르의 발언을 좀 잘못 이해를 해서 빌 월시의 샌프란시스코 49ers 오펜스에 잘못 적용했던 그런 케이스가 있었다고 해요. 여담이었고요. 지금은 에어코리엘 오펜스는 에어코리엘 오펜스로, 웨스트 코스트 오펜스는 웨스트 코스트 오펜스로 구분이 잘 되어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어가서 이 웨스트 코스트 오펜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이 두 시스템은 추구하는 철학상 절대 같은 명칭으로 사용이 될 수가 없거든요. 이 돈 코리엘 같은 경우에는 아주 딥한 수직 공격을 추구를 했고 지금 화면에 보이는 빌 월시가 바로 웨스트 코스트 오펜스의 대부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코치는 수직 공격이 아니라 수평적인 공격을 추구를 했어요. 시스템이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지금 빌 월시의 공격 시스템이 웨스트 코스트 오펜스로 가장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재밌는 게 있어요. 사실 이게 처음 시작된 거는 신시내티였어요. 지금 화면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신시내티 같은 경우에는 중앙에서부터 약간 우측에 위치해 있죠. 분명히 웨스트 코스트가 아니에요. 서부 해안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신시내티 벵갈스의 신시내티. 근데 왜 웨스트 코스트 오펜스로 불렸냐? 표현 자체는 뉴욕 자이언츠의 코치였던 빌 파셀스가 1985년 당시 샌프란시스코 49ers를 꺾고 한 발언에서 유래했다는 그런 가설이 되게 유력하고요. 하지만 시스템의 청사진을 나타낸 것은 빌 월시가 1968년부터 1975년까지 이 신시내티 벵갈스에서 쿼터백 코치와 어시스턴트 코치를 역임하면서부터라고 할 수가 있어요. 당시 이 월시 같은 경우에는 역대 최고 코치 중에 한 명인 폴 브라운 밑에서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당시에 이런 쿼터백이 있었어요. 버질 카터라는 쿼터백이 있었는데 굉장히 똑똑해요. 그래서 코치의 지휘도 잘 따르고 이 스킴에 대한 이해도가 높았어요. 근데 팔힘이 선천적으로 약해서 좀 외면받던 그런 선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벵갈스가 1970년에 이 팔힘이 선천적으로 약한 버지 카터를 트레이드를 통해서 데려오게 됩니다. 팔힘이 약하니까 당연히 딥패스를 던지는데 한계가 있겠죠. 그래서 월시는 수직적인 플레이북보다 짧고 확실하게 연결할 수 있는 패싱 게임을 고려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이 에어코리엘과 웨스트코스트 오펜스의 차이를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수직 대 수평으로 표현한다는 것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멜 블런트 룰이 주요하긴 했지만 이게 어느 순간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거든요. 1950년대, 60년대 거의 러싱으로만 이루어졌던 그 시기를 지나서 이미 1970년대부터는 패싱 게임에 대한 니즈가 있었고요. 코치들은 이러한 부분에 대한 연구 그리고 구현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 멜 블런트 룰이 리그 차원에서 날개를 달아준 것이죠. 패싱 플레이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결국 빌 월시는 새로운 짧고 수평적인 패싱 게임을 통해서 카터를 1971년 리그 패스 성공률 1위 쿼터백으로 만들어줍니다. 선수의 한계에 대한 이런 적응과 그 선수의 어떤 지능, 이동성, 단거리 패스 정확도를 활용을 함으로써 새로운 시스템이 개창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확실하게 해놨던 것이죠.
그리고 이 빌 월시가 1979년 샌프란시스코 49ers의 헤드코치가 되면서 본격적으로 웨스트코스트 오펜스의 시대가 펼쳐집니다. 이 웨스트코스트 오펜스가 처음부터 잘 됐던 건 아니에요. 월시의 웨스트코스트 오펜스를 구현하고 아이디어를 선수단에 이식하고 이것을 필드에서 만드는 데까지는 사실 1년 이상이 걸렸어요. 1979년 샌프란시스코 49ers는 빌 월시의 데뷔 시즌 2승 14패라는 처참한 성적을 기록을 했고요. 1980년은 6승 10패를 기록을 했어요. 하지만 1981년부터 빌 월시와 샌프란시스코 49ers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버질 카타와 같이 팔힘의 한계 때문에 수평적인 패싱 게임을 강요받는 대신에 빌 월시는 그러한 한계가 없는 쿼터백을 주전으로 올리면서 함께 웨스트 코스트 오펜스를 완벽하게 구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문제. 그게 누구였을까요? 맞추시는 분 있을 것 같은데? 아, 역시 바로 나오시네요. 조 몬테나. 맞습니다. 바로 그 이름도 찬란한 조 몬테나였습니다. 제 최고의 선수죠. 이 역대 최고의 선수 중에 한 명인 몬테나에 대해서도 진짜 얘기할 게 너무 많은데 제가 이거를 하기 시작하면은 밤을 새야 될 것 같아서 오늘은 공격 시스템이 메인이니까 일단 넘어갈게요. 양해 부탁드리고 제가 다음에 요거는 아주 특집으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981년 조 몬테나가 선발로 등판을 하고 1983년에는 캐치 그리고 런이 가능한 슈퍼러닝백 로저 크레이그도 팀에서 활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985년부터는 이 선수도 다들 아시죠? 제리 라이스까지 팀에 합류를 하면서 진짜 엄청난 샌프란시스코 왕조가 열리게 됩니다. 빌 월시는 이 새롭고 강력한 오펜스를 통해서 나이너스를 상대하는 디펜스들에게 필드의 전방위적인 대처를 강요하게 됐고요. 어느 위치나 방식에도 집중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을 연출을 합니다. 이 웨스트코스트 오펜스는 가장 순수한 형태로 수십 년 동안 번성한 시스템이고요. 빌 월시와 그의 코칭 트리의 성공은 잘 알려져 있죠. 현재까지도. 오늘날까지도 유효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월시의 유사는 현재 리그에서도 아주 잘 통하고 있습니다. 근데 리그가 에어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대처를 상대적으로 빨리 했었는데 물론 외부적인 요인도 있었지만요. 이 웨스트코스트 오펜스는 왜 이거를 대처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을까요? 사실 이 디펜시브 코치들은 오랫동안 이 웨스트코스트 오펜스를 막는 방법을 좀 잘 알고 있긴 했거든요. 뭐 커버 2와 같은 방식, 뭐 구체적으로는 템파 2처럼 유연하게 다운필드를 활용하는 그런 전술을 통해서 대처를 잘 해왔었는데 디펜스가 단순히 짧고 어떤 특정한 존에 들어갔을 경우에는 월시는 오펜스의 굉장히 다중 레벨, 그러니까 뭐 짧은 구역, 중간 구역, 긴 구역 이것을 효율적으로 이제 활용을 하면서 공격을 관리를 했어요. 하지만 리그는 특정 팀이 활용하는 특정 전술과 시스템을 위해서 디펜스 철학 자체를 뜯어고치는 게 굉장히 힘들죠. 왜냐면 31개 여러 팀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디비전 팀들이 아니고서는 만날 일이 많지가 않아서 심지어 컨퍼런스가 다르면 더 만나기 어렵죠. 그래서 일부러 이거에 특화돼서 대처하는 그런 어떤 방어법, 그런 운영이 약간 늦게 나타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웨스트코스트 오펜스가 완전히 활개를 치게 되죠. 근데 이후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팀이 굉장히 좋은 성적을 내면 그 중심에 있는 코치 밑에 있는 어시스턴트 코치들이 리그 전체로 뻗어나가잖아요. 이 월시 역시도 마찬가지였어요. 월시의 어시스턴트들이 리그 전체로 퍼져나가서 헤드코치나 오펜시브 코디네이터 같은 중요 직책을 담당하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전방적으로 웨스트코스트 오펜스가 구현이 되고 그제서야 리그의 디펜스들은 어떤 굉장히 짜임새 있는 존 디펜스를 통해서 웨스트코스트 오펜스를 막는데 집중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에어코리엘과 웨스트코스트 오펜스 같은 경우에는 거의 같은 시대를 이렇게 영위를 하잖아요. 그래서 같이 전문화되고 같이 고도화가 돼요. 에어코리엘과 이 웨스트코스트 오펜스 두 시스템이 어느 하나가 순수하게 운영되던 시절은 이미 끝났어요. 대신에 현재 모든 NFL 팀들은 보유하고 있는 플레이북에 어느 정도 에어코리엘 또는 웨스트코스트 오펜스의 개념을 다 녹여냈어요. 그리고 그 뿌리에 따라서 발전된 모던한 에어코리엘과 그리고 웨스트코스트 오펜스를 추구하고 있죠. 후술하겠지만 이 밖에도 다른 대표적인 시스템이 있기도 해요. 근데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 두 시스템만 놓고 보자면 현재 웨스트코스트 오펜스가 에어코리엘보다 더 온전한 형태로 많이 남아있기는 해요. 그렇다고 에어코리엘이 완전히 사장된 건 아니고요. 에어코리엘로부터 출발한 라우트 그리고 컨셉이 좀 진화한 형태로서 여전히 유효하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오래됐잖아요. 그래서 두 오펜스 시스템의 레시피는 이미 공개된 지가 오래됐고 디펜스 역시도 대처를 완료를 했어요. 예시로 보여드렸다시피 이 오펜스 시스템들의 플레이 콜링은 굉장히 복잡하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이게 더 길어지거든요. 배우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이런 플레이북들을 백과사전만한 두께의 책 단위로 이게 존재하기 때문에 이 팀의 선수가 됐을 때 플레이북을 숙지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참 깝하죠. 이게 또 시즌마다 계속 바뀔 텐데. 그래서 매우 특수하고 어떤 특정 주기로 변경이 되면서 상대에게 읽히기 쉽지 않게 하기 위해서 변형된 용어들을 굉장히 많이 쓰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 시스템에 익숙해지기 위해서는 뭐 새롭게 합류하는 선수나 코치들도 상당한 시간을 필요하게 되었었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70년대, 80년대를 거쳐서 이 프리 에이전시의 도입은 팀들 간의 선수 이동을 촉진을 했고 이는 상황을 더욱 변화시켰어요. 그래서 구단의 코치들도 변화를 시도하게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갖추어놨던 철학과 시스템을 두고 다른 전문적인 일부 스킴, 플레이북, 컨셉 같은 거를 추가적으로 도입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때 대표적으로 등장했던 게 뭐 파워런 게임, 뭐 리드 옵션, 플레이 액션, 12 퍼스널 이런 것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는 어떤 특정 팀이 더 다양한 플레이북을 소화하고 특정 주요 스킴에 집중하지 않는 그런 현상으로 연결이 되면서 반대급부로 디펜스 전술의 복잡함과 고도화로도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또 재밌게도 오펜스 측면에서는 에어 코리엘과 웨스트코스트 오펜스가 갖고 있는 복잡하고 번거로움으로부터 탈피하려는 그런 시도로 연결이 되기도 합니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짜잔! 그래서 등장한 것이 에어하트 펄킨스 시스템입니다. 공격 시스템을 구분할 때 웨스트코스트, 에어 코리엘, 그리고 에어하트 펄킨스로 나누는 분위기는 여전히 유효하고요. 더 구체적으로 들어갈 경우에는 조금 더 세분화된 그런 분리가 있기는 한 그런 상황이에요. 웨스트코스트 오펜스와 에어 코리엘은 보다 플레이, 그리고 라우트 이런 용어를 통합하는 어떤 공격 스킴 이런 식으로 좀 묘사가 되는데 지금부터 설명할 에어하트 펄킨스 같은 경우에는 컨셉을 포함하는 어떤 시스템으로 좀 묘사가 된다는 그런 차이점이 있어요. 통합적인 표현을 위해서 이 시스템으로 구분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수직의 에어 코리엘, 수평의 웨스트코스트 오펜스 그렇다면 에어하트 펄킨스의 시스템은 뭐라고 표현할 수가 있을까요? 차차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에어하트 펄킨스 오펜스 같은 경우에는 코치들 이름에서 따왔어요. 론 에어하트와 레이 펄킨스가 구현한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들은 이 패트리어츠 왕조를 구축했던 2000년대에 빌 벨리칙이 팀에 합류하기 훨씬 전부터 패트리어츠의 공격팀 코치를 담당했었어요. 그래서 1973년부터 1978년까지 패트리어츠의 헤드 코치를 역임을 했고 이 로네어 할트의 상사였던 척 페어뱅크스라는 코치가 있었는데요. 이 코치는 디펜스 코치예요. 그래서 디펜스 전술 연구와 구현에 좀 미쳐 있었던 코치였기 때문에 공격은 저 에어하트와 펄킨스 니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맡겼다고 해요. 그때 이 페어뱅크스는 좀 중요하게 여긴 부분이 쿼터백이 좀 배우고 실행하기 쉬운 기본적인 패싱 게임과 이 러닝 중심의 공격을 만들라는 지시를 내렸어요. 이때 탄생한 시스템이 바로 에어하트 펄킨스 시스템입니다. 키킥스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단순화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시스템은 NFL이 뭐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가을이랑 겨울이 메인 시즌이잖아요. 그리고 당시에는 어떤 경기장 환경이 지금처럼 좋지도 않았고 이 땅도 굉장히 안 좋았고 그래서 이 NFL의 어떤 시즌적인 환경적인 특성에 맞춰서 추운 환경 그리고 막 악천후인 그런 상황에서도 러닝 게임이 잘 이루어지고 패싱 게임 같은 경우에는 극단적인 효율성만 추구하도록 설계가 되었습니다. 에어하트 펄킨스 시스템이 다른 시스템이랑 어떤 게 다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당시 팀들은 효과적인 러닝 게임 그리고 높은 효율의 짧은 패싱 게임을 선호했지만 이 디펜스가 이에 대응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에어하트 펄킨스가 한 일은 사실 단순해요. 어떤 디펜스가 오펜스에 대응해서 수동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면 이미 알려진 플레이를 방어하는데 이 시간과 자원을 굉장히 많이 투자하게 되겠죠. 일반적인 것에 대처를 해야 되니까. 근데 두 코치는 어떤 새로운 혁명적인 플레이북을 만들어내거나 시스템을 창조한 게 아니었어요. 기존의 플레이를 다른 모습, 다른 플레이 콜, 다른 조합, 다른 포메이션을 활용을 해서 상대가 방어하기 극도로 어렵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단순함을 살려서 번거로운 플레이콜을 사용하지 않았고요. 뭐 앞서 말씀드렸듯이 웨스트코스트 오펜스와 에코리엘 같은 경우에는 모든 라우트에 대해서 매우 복잡한 용어와 표현을 활용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에어하트 펄킨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컨셉을 기반을 해서 작동하게 했습니다. 당시에 에어하트 펄킨스 시스템 아래서 훈련된 팀들의 경기를 보면 쿼터백들이 거의 딱 두 단어 또는 한 단어 이런 식으로만 콜을 가져가요. 쿼터백이 보통 중심에 있잖아요. 공이 이제 출발을 할 때 단어가 두 개의 조합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 한쪽은 오른쪽 측면의 선수들을 위한 거고요. 다른 하나는 왼쪽 측면의 선수들을 위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초기에는. 만약에 디펜스의 운영에 따라서 좀 변경이 필요할 때는 이 한쪽 측면만 쉽게 변경할 수 있도록 이 단어 하나만 바뀌면 그럼 전체 플레이가 바뀌는 그런 부분으로 연결이 됐던 거죠. 이 단어들 같은 경우에는 암호화되어 있기 때문에 패싱 라우트를 완전히 위장하는 현상으로도 연결이 됩니다.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뭐 리시버들, 타이트엔드, 러닝백 이런 선수들은 컨셉과 라우트 명만 알고 있으면 됐기 때문에 이 실행이 굉장히 쉬워지죠. 대신에 이 전체적인 시스템을 아우르고 이것에 대한 어떤 부담을 갖고 책임을 져야 되는 쿼터백들은 좀 굉장히 힘든 그런 형태의 시스템이 됐습니다. 기존의 오펜시브 시스템에서 스킴은
와이드 리시버, 타이트엔드, 러닝백 이 세 가지 고도로 전문화된 특정한 포지션에서 특정한 롤을 수행할 수 있는 선수들이 갖춰졌을 때 잘 돌아갔었죠. 에어코리아 같은 경우에도 디패스를 받을 수 있는 와이드 리시버 2명이 반드시 필요했다 라고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요. 근데 이 에어트 펄킨스 시스템은 이것에 얽매이지가 않았어요. 단순히 인원과 정렬, 여기에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동일한 플레이라고 할지라도 여러 가지 방식으로 시행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였어요. 그래서 디펜스가 정해진 오펜스 선수들에 대해서 이 디펜스를 딱딱딱딱 배치하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하게 됐고요. 이를 통해서 미스매치를 이뤄내고 효과적인 공격을 전개를 할 수가 있었어요. 이것이 빌 월시가 그랬던 것처럼 팔 힘이 약한 쿼터백을 플레이어의 능력보다 이 전술의 활용을 통해서 극복하고 전술적인 혁신을 가져온 그런 시스템은 분명히 아니에요. 이 에어트 펄킨스 시스템이. 하지만 두 명의 코치는 상황에 따라서 공격의 복잡성을 극대화하는 그런 방법을 발견해낸 거죠. 그러니까 발명이 아니라 발견을 했다. 요 두 개의 차이점을 잘 구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안타깝지만 사실 이 두 코치 중에 어떤 코치도 NFL에서 자신들이 만들어낸 오펜스를 성공적으로 구현하지는 못했어요. 이 아이디어를 제대로 실행하지도 못했어요. 좀 안타깝죠? 대신에 이를 대신해서 만들어준 코치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본격적으로 발전시킨 코치는 지금 왼쪽에는 톰 브래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이 코치인데 바로 찰리 와이즈입니다. 시간이 흘러서 이 찰리 와이즈가 에어트 펄킨스 시스템을 완전 넥스트 레벨로 발전을 시키게 됐는데, 이 와이즈 같은 경우에는 뉴욕 자이언츠를 거쳐서 1993년부터 뉴잉글랜드 패트리어츠에 합류를 했습니다. 중간에 잠깐 뉴욕 제츠를 거치긴 했지만 다시 패트리어츠로 돌아와서 빌 벨리치 그리고 톰 브래디와 함께 팀을 이끌었죠. 와이즈는 몇 가지 플레이를 다른 모습으로 위장을 시키고 영리한 쿼터백을 활용을 해서 쿼터백을 중심으로 공격을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을 했습니다. 또한 포지션에 상관없이 플레이마다 선수들을 다양하게 활용을 잘 했죠. 그래서 이 시스템에서 오펜스는 영리한 쿼터백을 중심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어떤 전문화된 포지션에 정확한 선수를 딱딱딱딱 맞추지 않아도 잘 돌아감을 제대로 입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큰 성공을 거두었죠. 패트리어츠는 그래서 다양한 와이드 리시버, 타이트엔드, 러닝백과 함께 이루어진 이 에어트 펄킨스 시스템을 리그에 진짜 성공적으로 선보였고, 엘리트 선수를 보유하는 게 당연히 좋지만 하드캡 시스템 아래에서 모든 팀들이 모든 포지션에 모든 엘리트 선수를 배치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한계를 극복하는데 아주 지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어떤 특정 포지션의 전문성을 의존하는 것을 좀 줄일 수 있다면, 그런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다면 강점과 약점에서 어떤 상황이든지 잘 적응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시스템이 굉장히 성공할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후에 패트리어츠 왕조가 열리고 함께 만개한 이 시스템의 진화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현재까지 넘어오면서 이 에어트 펄킨스 시스템은 하이템포 옵션과 만나면서 굉장히 다양하고 빠르고 효과적으로 잘 이루어졌고요. 플레이 콜링의 효율성, 이 라인 오브 스크리미지에서 이 갑작스런 단어 하나 두 개를 통한 변경, 이런 데서 이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하이템포 오펜스에서도 굉장히 효율적으로 잘 나타났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현재, 지금 벌써 2024년도 마무리로 가고 있죠. 현재 시점으로 봤을 때 좋은 오펜스란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가장 쉽게 판단을 하는 거는 퍼스트다운 획득수가 높고, 서드다운 컨버전 비율이 높고, 턴오버 안 하고, 볼 점유 시간 많이 가져가고, 레드존에서 터치다운 잘하고, 그래서 득점 많이 올리고, 이런 게 좋은 오펜스다 라고 말해도 괜찮을까요? 승리를 위해선 득점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이런 오펜스가 현재는 좋은 오펜스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시스템적 분기와 함께 추가적으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바로 이 샷건 포메이션의 부상에 대해서 함께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샷건 포메이션이란 공격팀 쿼터백이 센터 바로 뒤에 서는 게 아니라 약 5야드 그리고 7야드 정도 뒤에 위치하는 그런 공격 포메이션을 말한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이 포메이션은 쿼터백이 공을 받자마자 패스 플레이를 실행할 수 있도록 설계된 포메이션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패스 러시를 피할 시간을 벌고 패싱 게임에서 보다 나은 시야를 확보하게 해주는 그런 장점이 있죠. 근데 이제 2000년도로 넘어왔어요. 그동안 옛날 얘기 하다가 2003년에는 이 샷건 포메이션을 사용하는 팀이 진짜 많지가 않았어요. 근데 지금 현재 샷건 포메이션 어느 팀이나 다 활용하죠. 2012년까지 거의 모든 팀이 공격적으로 샷건 포메이션을 채택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이 디트로이트 라이언스 같은 경우에 전체 스냅의 막 71.3% 이 정도로 굉장히 높은 비율을 가져갔어요. 평균적으로는 진짜 10%대에 머물렀던 게 40% 이상으로 올라오기도 했죠. 이런 샷건 포메이션의 활용, 광범위한 채택은 패싱 공격의 효과, 그리고 이것에 대한 증가와 상관관계가 분명히 있고요. 실제로 이 포메이션을 활용할 때 더 효율적인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샷건 포메이션의 부상과 함께 연결을 해야 되는 부분이 조금 전부터 얘기를 했었던 바로 패트리어츠입니다. 그 중에서도 2007년도 뉴잉글랜드 패트리어츠를 기억을 하시는 게 매우 좋은데요. 현대 NFL 오펜스에 대한 논의는 이 2007년도 패트리어츠로부터 출발해야 된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이 스마트 풋볼이라는 책의 저자인 크리스 브라운 같은 경우에는 NFL의 팀들이 전개하는 공격의 80%가 너무 직설적이고 모든 팀에서 같은 형태의 공격을 원한다 라고 2006년도, 2005년도 이때 지적을 했어요. 당시 현역이었던 단테 스토러스 같은 경우에는 NFL 팀들이 절반 정도 같은 플레이북을 사용을 하고 있고 소소한 전술적 차이만 있다라고 지적을 했던 시기인데요. 여기서 가장 큰 파란을 일으킨 것이 바로 2007년도 패트리어츠의 오펜시브 코디네이터였던 조시 맥다니엘스입니다. 이미 지금 채팅창에서 다들 답을 말씀해주고 계신데 맞습니다. 이때 조시 맥다니엘스는 위대한 쿼터백 고트 톰 브레디와 함께 16승 0패로 정규 시즌을 마무리했고요. 뭐 안타깝게도 일라이 매닝이 슈퍼볼에서 패배를 하면서 좀 아쉽게 시즌을 마무리하긴 했지만 이 패트리어츠의 공격 철학의 어떤 전환은 진짜 상징이 되었고요. 새로운 영감을 프로리그 그리고 대학교, 고등학교에 뿌렸습니다. 물론 이게 팀이 특정 운영을 가져가게 했다. 딱 요거 하나만 영향을 주는 건 당연히 아니고요. 2004년도에 규칙 변경과 트렌드 변화가 같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전조가 있었다는 얘기죠. 조시 맥다니엘스는 이 스프레드 컨셉 오펜스를 프로리그에 본격적으로 적용한 코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당시를 기준으로 스프레드 오펜스 같은 경우에는 패싱 상황에서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었지 오펜스의 기반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근데 2004년도에 굉장히 의미 있는 룰 개정이 하나 일어나거든요. 바로 일리걸 컨택 그리고 패스 인터페리언스의 강화입니다. 이 규칙은 원래 커버리지 능력이 뛰어나지 않지만 리시버가 라우트를 나가기 전에 이것을 강제적으로 제압하던 피지컬한 코너백들이 사실상 리그에서 사장되는 그런 계기가 됐고요. 이전에 힘싸움에 밀려서 제대로 나가지도 못하고 땅에 꼬꾸라졌던 그런 굉장히 스피디한 리시버들이 완전히 이때부터 활기를 치는 그런 시대가 열리게 됐습니다. 이를 통해서 패싱 오펜스가 굉장히 발전하게 된 주요 요인으로 작용을 하게 됐죠. 패싱 야드가 크게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리시버들에 대한 접촉이 줄어들면서 그리고 이것에 대한 페널티가 과해지면서 페널티 야드 또한 증가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공격팀이 오펜스가 드라이브를 더 지속하게 될 수 있었고요. 더 많은 득점 기회가 만들어졌고 평균 득점이 크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야드로 봤을 때 룰 변경 전이었던 2003년도와 2002년도의 야드와 룰이 변경되고 나서 이제 시간이 흘렀을 때 리그 전체가 획득했던 어떤 야드들의 어떤 숫자들을 보면은 차이가 굉장히 크게 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평균적으로 봤을 때 팀적으로. 자, 그래서 2007년도 패트리어츠를 다시 이야기해야 될 것 같은데 패트리어츠 같은 경우에는 스냅의 대부분을 샷건 포메이션에서 진행한 첫 번째 NFL 팀이 됐습니다. 그 전해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 19% 정도만 샷건 포메이션을 사용을 했었죠. 2011년도가 됐을 때는 이 샷건 포메이션 활용 비율이 리그 전체적으로 41%로 급증했고요. 5년 뒤에는 68%가 됐어요. 그리고 2021년에는 단 3개의 팀만 절반 이상의 스냅에서 언더 센터로 경기를 치르는 그런 현상까지 연결이 됩니다. 당시에 패트리어츠 같은 경우에는 웨스 웰커, 슬롯 리시버였는데 원래는 80년대, 90년대까지만 해도 분명히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 없는 유형의 선수였어요. 근데 작은, 빠른, 굉장히 라우트 전환 능력이 좋은 리시버가 이러한 시스템의 변화에 맞물려서 각광을 받게 됐고 NFL에 있는 많은 팀들은 풀백을 이런 웨스 웰커와 같이 기민한 선수들로 대체하는 결과로 연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11 퍼스널이라고 하죠. 한 명의 러닝백, 한 명의 타이트엔드, 3명의 와이드 리시버로 이루어진 조합이 NFL에서 가장 인기 있는 퍼스널로 각광받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저희는 마이크 셰넌, 그러니까 현재까지 오려면 이 코치에 대해서도 당연히 알아야겠죠. 사실 여기서 제가 지난 방송에서 시대는 변화하는가 이 방송에서 듀얼 스랙 쿼터백들의 대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마이크 셰넌 얘기를 하기 전에 듀얼 스랙 쿼터백들의 대두, 존 리드, RPO, 3 리시버 셋 이런 것들을 다 다루긴 해야 돼요. 근데 오늘은 시간 관계상 좀 줄인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와중에 굳이 하나 더 얘기해야 된다면 저는 이 마이크 셰넌의 유산은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 마이크 셰넌 같은 경우에는 조 깁스로부터 러싱 게임을 배웠고 빌 월시로부터 패싱 게임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웨스트 코스트 오펜스 시스템의 트리를 따라온 코치라고 할 수가 있죠. 웨스트 코스트 오펜스 시스템 아래에서 존 블러킹 러싱 게임을 혼합한 코치로서 리그에 큰 영감을 남긴 아주 위대한 코치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마이크 셰넌으로부터 이어진 코칭 트리는 현재 리그에 굉장히 단단하게 뿌리를 내렸고요. 가지를 쳐서 뻗어나온 많은 코치들이 과실을 맺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는 아들이죠. 칼 셰넌 그리고 션 맥베이를 기억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 시점 2024년도 5주차 이 시점에서는 요 화면
하단에 있는 미네소타 바이킹스의 케빈 오크넬의 기적을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웃사이드 존 러싱 그리고 플레이 액션 페이크를 통해서 패싱 게임에서 큰 플레이가 만들어지는 그런 기초가 구축이 되는데, 이런 것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가 러싱 플레이를 하는지 패싱 플레이를 하는지 헷갈리게 한다는데 공통점을 갖고 있긴 하지만 코치별로 세세한 차이를 가져가게 돼요. 그래서 대표적인 코치인 션 맥베이 같은 경우에는 3 리시버 세트 그리고 원백 포메이션을 좀 선호하는데, 카일 셰넌 같은 경우에는 샌프란시스코 49어스가 NFL에서 가장 많은 투백 포메이션을 가져가는데 굉장히 큰 어떤 역할을 했죠. 션 맥베이와 그의 뿌리를 가져가는 코치들은 뒤에서 이제 컷백 레인을 만드는 데 좀 주력하는 데 반해서 카일 셰넌과 그를 따르는 코치들은 빠르게 아웃사이드로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스피드 있는 러닝백을 선호하는 그런 현상으로도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 현대 NFL과 미식축구는 큰 시스템 틀 안에서, 세계의 틀 안에서 분화되고 발전되어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안에서 발전되는 동안 현대에는 여러 가지 컨셉과 포메이션이 혼합돼서 잘 적용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는 프로 스타일, 스프레드 옵션, 파워러싱, 스프레드 런 옵션, RPO, 리드 옵션, 피스톨 포메이션 이런 것들이 다 혼합돼서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에어레이드도 많이 쓰이고 있고 파워런 게임으로 회귀도 있었고 하이템포 오펜스도 현재 지금 트렌드로서 잘 활용이 되고 있죠. 자, 마지막 정리입니다. 제가 이 긴 시간 동안 왜 이 이야기를 했느냐? 당연히 공격 시스템의 개념을 아는 것은 미식축구 그리고 NFL을 관람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5가지 요소를 꼽아봤는데요. 공격 시스템을 이해하면 어떤 코치와 선수들, 팀의 강점을 극대화하고 상대 수비의 약점을 효과적으로 공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각 플레이의 목적, 상황, 흐름에 따라서 더 적합한 어떤 전술을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경기를 보실 때도 이를 파악을 하면 분명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미식축구에서 공격 시스템을 이해하는 것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코칭과 플레이 모든 측면에서 영향을 끼치고 있고, 이것이 성공적인 경기 운영을 가져가는 데 핵심이기 때문에 이를 파악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새로운 어떤 오펜스 시스템이 등장할지, 어떤 게 나와서 리그를 어떤 트렌드를 가져갈지 예단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확실한 거는 70년대 후반 격변으로부터 이어진 이 시스템들, 이 세 개의 큰 틀은 여전히 유효하다. 이거는 부정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각 시스템들은 채택한 시스템 아래서 적합한 컨셉과 포메이션을 추구를 하면서 경기를 치르고 있고, 프론트 오피스 그리고 코치들의 인사 선임, 선수들의 활용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룰이 바뀌고 이러면은 또 새로운 게 등장할 수도 있죠. 이런 부분들을 염두를 해서 이 공격 시스템에 대한 간략한 이해와 함께 경기를 보게 되신다면 더 재밌는 어떤 변화, 그리고 내가 응원하고 있는 팀의 상황 같은 거를 이해하게 되실 거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일단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잠깐 중간 광고 하나 갈까요? 혼자서 이렇게 얘기를 하긴 했는데, 저와 에디님께서 매주 목요일 밤마다 정규 시즌 기간 동안에는 매주 목요일 밤 10시에 위클리 NFL이라고 해서 주간 동안 있었던 NFL에 대한 어떤 분석, 저희가 이야기를 하고 라이브 방송을 찾아와 주시는 분들과 소통을 하고, 그러니까 많이 놀러 오셔서 구경해 주시고 이야기 나눠주시면 참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미식축구 그리고 NFL에서 활용되고 있는 공격 시스템과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 방송 어떠셨는지 모르겠지만 시청자분들께 미식축구라는 스포츠 그리고 프로리그인 NFL을 즐기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미식축구의 정석 공격 시스템 편 라이브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세요. 끝!